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대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 원장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괴롭고 힘든 삶을 좀 쉽고 즐겁게 살 수 있을런지에 대한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의료 인문학자로 좀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 인문학자 이하영 원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집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 집의 아시나요? 가치? 최근에 어떤 거래 사례를 보면 한 평당 한 1억 3천 내외로 팔리는 걸 보면 집 평수에 맞는 호가가 보통 40억 한 초반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그 정도의 집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아직 집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 리스죠. 사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의 자산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자산. 뭐 자산의 가치라는 게 돈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한 1, 2년 전에 100억 이상의 가치, 돈의 가치를 제가 넘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숫자는 돈의 가치라는 거고 돈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돈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돈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돈이에요. 잘 날아가지 않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지식과 지혜, 저의 깨달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휘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뭐 로또를 맞아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졸부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돈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돈이지만은 저는 저의 알을, 저의 깨달음을, 저의 지혜를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돈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같은 뭐 1억, 같은 10억, 같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잘 휘발되지 않는 돈으로서 그 돈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이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돈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는 돈의 무게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의 돈의 무게는 더 큰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도 과거에는 가난한 상황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릴 때를 생각하면 회색과 영하 18도? 그게 어떤 가난의 색깔과 가난의 온도인데 항상 저희 집은 벽지가 좀 뜯겨져 있어가지고 뜯겨진 벽지에서 시멘트가 좀 이렇게 흩어져 나왔어요. 그 시멘트 색깔이 약간 회색이었고 화장실에 고장난 온도계가 있었는데 항상 영하 18도였어.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가난을 생각하면 회색이란 색깔과 영하 18도의 그 온도계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가난이 일상이다 보면 그 가난을 가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일상이다 보면 사실 내가 뭐 그렇게 가난한지 불행한지 잘 몰라. 부모님이라든지 네. 좀 원망스러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좁아가지고 그 잘 수 있는 공간이 엄마랑 나랑 이렇게 끌어안고 잤거든요. 잘 수 있는 공간이. 왜냐면 기지개를 켜기에는 위에도 뭐 장롱이 있었고 아래쪽에 뭐 서랍장이 있었나? 이래가지고 기지개를 킬 수가 없어. 그래서 조그만 공간에서 엄마랑 껴안고 잤는데 내가 점점 키가 크고 하니까 어느 순간 기지개를 켜는데 나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그 서랍장과 농장에 끼이는 거야. 너무 자주 끼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그래서 엄마랑 싸웠던 적이 있어. 그래서 와 엄마 나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살겠다. 집이 이렇게 좁은데 내가 어떻게 사람이 사노?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 막 울음을 참으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나보고 그랬어. 아들아 그거는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그런 말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나는 너무 큰 사람이다라는 그 엄마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딱 각인이 됐어. 나 되게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집이 좁고 가난하지만은 내가 큰 사람이라면 앞으로 큰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세군 냄비에 이렇게 돈을 내면서 그 구세군 냄비에 이제 봉사하시는 아저씨한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각인된 그 한마디가 그 어린 시절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조그만 집에서 엄마가 했던 한마디였지만은 당시에 좀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행복했던 순간? 네. 라면 있잖아, 라면. 아, 라면. 라면을 혼자 끓여 먹는데 라면을 이제 항상 우리는 반을 딱 잘라서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엄마가 먹었어. 근데 그 라면을 하나를 다 먹을 때가 있어. 그 소소한 행복? 그게 행복했어요. 그 소소한 행복. 그게 참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 안에서 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을 다니면서 가난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성당이 굉장히 좀 부자들이 오는 성당이었는데 그 신자들이 항상 자기 자동차를 타고 성당에 오셨고 항상 좋은 냄새와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그 근처에 좋은 식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내가 가난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 엄마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 다영아, 저런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성당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세군 냄비에 저렇게 기부도 많이 하지 않니? 우리도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그때 일주일 용돈이 700원이었는데 700원 중에 500원을 항상 성당에 헌금을 했어. 그 헌금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부자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기부와 헌금이 부자의 권리와 의무라면 나도 이미 그것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 그러면서 700원이라는 돈에서 500원이 빠지면 20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어떤 그 나의 경제적 상태는 줄어들었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의 풍요는 더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풍요라는 거는 어떤 기부라든지 행위를 베푸는 걸 통해서 커지는 건데, 어릴 때 나는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름 커져 나갔던 그런 경험을 쌓은 거죠. 원장님 어머니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교육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막 얼매여 있는 어머님의 교육과 이런 사교육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뭐 교육을 나한테 강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공부해라 소리도 안 했고, 중학교 때도 나한테 뭐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공부해라, 뭐 좋은 성적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 생각의 바탕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우리 자식이 성적으로 열등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라는 생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한테 공부해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식한테 은근히 그 무의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대물림이라는 건데, 내 자식은 성적이 좋지 않다, 내 자식은 열등하다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세상은 그 삶을 선물로 주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공부를 못하게 돼. 내가 정말 자식이 있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항상 그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우리 엄마는 교육관과 다르게 늘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 요즘 그 부모님들 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잖아요. 항상 자식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늘 미안하다 그래. 나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 왜냐, 자식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식한테 나도 모르게 너는 미안한 존재라는 무의식을 심어주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이 미안한 일을 해도 되는 명분과 당위성을 부모가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뭐 부모한테 미안한 어떤 사고를 치거나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자식을 미안한 존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지만이 자식이 그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열등하고 뭔가 결핍되고 두려운 존재로 자식을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잡고 선택을 잘 하는 방법이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시도를 하지 않느냐?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강박이 있어. 왜냐? 우리는 권위자의 말을, 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birth와 death 사이에,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choice란 말을 했어. 프랑스의 사르트르인가? 그분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분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데, 사실 세상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은 하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 PD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사실 어릴 때부터 내가 PD가 돼야지 작가가 돼야지 했던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물어보면 갑자기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나 PD가 되려고 공부하고 작가가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연치 않게 의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연치 않게 책을 썼고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만든 우연, 그 우연에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떤 인과의 어떤 씨앗을 뿌린 것 뿐이야. 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그냥 세상에 뿌렸는데, 세상에 연이라는 밭을 잘 받쳐주니까 인연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지,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집착을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그 C는 초이스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coincidence야. 우연이야, 우연.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게 아니야. 막 사는 게 아니고, 우연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그 운에 맞는 밭을 잘 만들어가지고 인연관계를 만들어서 나에게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이 주어진 것을 그냥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이 있잖아요. 그 집착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괴로운 이유 5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항상 좋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더라도 그 이룬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더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5가지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씨를 뿌리듯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 돼요. 저는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실패가 당연해질 때 성공도 당연한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도가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 움직임을 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변화가 많이 쌓이다 보면 운의 힘이 생겨. 운의 기세가 생기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운세라 그래. 운세. 그 운세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이 운세가 생명력을 가질 때 그게 생명 명령을 써서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운을 일으키는 작은 움직임,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그 운이 운세를 만들고 운세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의 신간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를 보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20대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선택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시나요? 제 책 제목에도 20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사실 20살 전까지는 저의 삶이 엄마에 대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나의 학창시절을 고스란히 드리는 게 저의 어떤 나를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자 하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전 어릴 때 사실 서울대 물리학과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제가 물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당시에 이렇게 서울대 갈 학비도 없고 뭐 기숙사비라든지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원이 잘 되는 그런 포스텍 기획과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면 이제 20살이니까 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그 연극반에 들어가서 제가 연극을 하면서 그때 맡았던 역할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나 스스로 선택을 해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했는데 한 3개월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의사의 생각을 하고 의사의 말을 하고 의사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됐어. 근데 갑자기 아니 나 그러면 의사로 한번 살아볼까? 내가 의사로 살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지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 그 상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상상이 일상이 되고 상상이 일상이 되면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간 순간이 있어. 굉장히 오묘한 경험인데 미래를 기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미래를 알게 돼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게 있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왜?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안다는 것은 뭔가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알의 전제는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억하는 순간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 알미 20살 때 생긴 거예요.